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목이었는데 차가 그녀의 옆을 지나쳐가는 그 짧은 찰나 그녀의 고개는 마치 베어링이 돌아가듯 드르륵 소리를 내며 차의 이동 궤적을 따라 완벽하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정확히 저와 마주쳤는데 그것은 끝없는 시면처럼 깊고 검은 구멍 속에 원망과 굶주림이 가득한 생명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야, 너 방금 봤어? 라고 묻자 친구도 당황한 듯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에도 이미 감출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녀석도 인가조차 없는 국도변 절벽 바위 위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있었던 포복 자세의 여자와 불가능한 각도의 사이드 미러에 대해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야,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그 귀신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라고. 제발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외치며 우리는 미친 듯이 음악 소리를 키웠습니다. 공포를 쫓아버리려는 듯 서로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지만 공포는 오히려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눅눅하게 절여갔습니다. 한국어 번역 Modern Cinematic Low Angle Shot Inside the car Heavy shadows The interior filled with an invisible pressure Two silhouettes of men looking tense and terrified Grainy film texture 한국어 번역 얼마나 달렸을까? 옥천 시내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친구의 집 주소를 찍었음에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깃발은 길도 없는 숲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헤드라이트가 비춘 앞길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절벽 아래였으며 그곳에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아가리를 벌린 검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마치 그 동굴 안이 종착역이라는 듯 고요한 침묵만을 지켰고 잠에서 깬 뒷좌석 친구는 그곳을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여긴 동네 사람들이 절대 근처에도 안 가는 곳이야 라는 친구의 비명과 함께 제 귓께는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던 여자의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안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유인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홀린 듯 그 검은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윽하고 움직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친구가 급히 기어를 후진으로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을 튀겼고 우리는 그 동굴 안의 존재가 원혼인지 악귀인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저승의 길잡이가 보낸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친구의 발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뒷좌석의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음 같은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히터 때문에 뜨거워야 할 차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차올랐고 다행히 마을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옥천 친구를 내려주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보다 더 험난하게 느껴졌으며 우리는 공포를 가두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미친 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끄럽던 대화가 단 3초 동안 뚝 끊긴 정적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았고 그때 고개를 돌려본 친구의 눈은 무언가에 눌린 듯 감겨 있었습니다.
친구의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차는 이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기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의 어깨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친구가 헉 소리를 내며 눈을 뜬 것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는 가로수 직전에서 거칠게 요동치다 멈춰 섰습니다. 정적만이 남은 차 안에서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고 제가 왜 운전 중에 눈을 감았냐고 고함치자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봤을 뿐이라며 입이 찢어지게 웃는 어떤 여자가 우리 차 뒷유리에 매달려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손을 뻗어 눈을 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기괴한 웃음소리에 최면에 걸린 듯 몸이 굳어버렸다는 친구의 말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 시내의 밝은 불빛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지옥의 불길이 쫓아오는 듯 미친 듯이 달렸으며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친구의 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멀어지려던 찰나 무심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뒷유리를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끗했던 뒷유리창에는 성인 남성의 것보다 훨씬 가늘고 창백한 수많은 손바닥 자국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찍혀 가로등 불빛 아래 기분 나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밤새도록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당이신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모님이 경고하시던 그것들이 드디어 저를 감지했다는 공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제 무의식은 잊고 싶었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벌라단지 마을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첩첩산중의 그 마을은 낮임에도 해가 들지 않아 눅눅한 이끼 냄새가 진동했고 이장님 댁으로 심부름을 가던 길에 전신주 위에서 기묘한 전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든 전선 위에는 머리가 잘려나간 채 끈적한 어둠을 흘리는 소년이 앉아 있었고 바람도 없는 날에 그가 앉은 전선만이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보지마, 모르는 척해라는 머릿속 경고를 들으며 그 밑을 지나 돌아왔지만 그날 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인 담력 테스트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장님은 우리를 살자바위로 안내하며 그곳에서 자꾸 아래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으니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비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30명이 넘는 인호원이 숲길로 접어들자 나무 그림자들이 거대한 낫처럼 위협했고 가장 뒤에서 걷던 제 오른쪽 발치 풀숲에서는 사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숲 사이에는 낡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엎드린 채 오직 하얗게 뒤집힌 눈알만을 굴리며 우리들의 발목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 여고생은 뱀처럼 상체를 꺾어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살려줘 라고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담력 테스트 장소가 아니라 제명을 다하지 못한 영혼들의 대기실이었으며 코너 너머 구름다리 위에는 다시 그 머리 없는 소년이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다 왔다. 저기가 살자바위다. 라고 외친 절벽 끝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솟아 있었고 그 나뭇가지마다 8명의 사람들이 목을 맨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부터 남루한 작업복의 중년, 교복 입은 여학생까지 8명의 형체가 낡은 밧줄에 매달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기이한 리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밧줄이 썩은 나무와
마찰하며 내는 끼익 소리는 원한 섞인 통곡 같았으며 고개를 축 늘어뜨린 그들의 썩어버린 눈동자는 우리 30여 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핥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죽음의 기운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옆에 있던 친구가 제 팔을 꽉 잡았는데 그의 손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공포를 공유하며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서 있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절벽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마을회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본 귀신 이야기를 하느라 소란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나무에 매달린 8명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은 오직 저와 제 팔을 잡았던 친구만이 목격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비바람치는 밤이면 낡은 밧줄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그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살자바위라는 이름은 죽으려는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생기를 탐내며 부르는 처절한 갈망이었고 그 갈망은 군대에 입대한 저에게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도 죽음의 냄새를 맡는 자의 나귀는 지워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잠이 없는 독종 상병으로 통하며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새벽, 정막이 감도는 행정반을 빠져나와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으로 향했을 때 군화 소리만이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광활한 연병장 한가운데 안개가 낮게 깔린 지휘대 주변에서 어떤 여자가 고개를 뒤로 완전히 꺾은 채 무릎도 굽히지 않고 수직으로 기괴하게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강한 충격음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점프할 때마다 채찍처럼 허공을 갈라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점프를 멈춘 그녀의 꺾여있던 고개가 서서히 정면을 향해 돌아오더니 100m가 넘는 거리임에도 정확히 저를 관통하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4발로 기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2발로 솟구쳐 오르는 짐승과 인간의 경계에 걸친 기괴한 질주로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지휘대 상단 끝을 앙상한 손으로 턱 잡으며 중력을 무시한 채 넘어왔고 창백한 손가락이 콘크리트 모서리를 긁는 예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행정반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뒤이어 나온 당직 부관이 밖을 내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밤 안개만이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어느 날 밤 가위에 눌려 눈을 떴을 때 맨발이 도끼다시 바닥에 착착 달라붙는 기분 나쁜 수축음이 제 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벽지를 찢어발기는 소리와 함께 문틀을 움켜쥐는 창백한 손가락들이 보였고 그것은 제가 연병장 지휘대 끝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흙탕물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제 이마에 손톱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고 손톱이 피부를 파고드는 생생한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간물대의 쇠막대기가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니 이마에는 쇠막대기에 긁힌 자국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새긴 듯한 세 줄의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었습니다. 부대는 해체되고 전역했지만 연병장을 가로질러 오던 그녀의 점프 소리는 여전히 제 발소리 뒤에 숨어 따라오고 있으며 2층 복도 끝 화장실에
비릿한 물취와 함께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군 생활의 막바지, 제가 머물던 부대는 해체를 앞두고 어수선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며 건물은 낡고 관리는 소홀해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막사는 T자형 구조였는데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생활관이 있었지만 2층은 묘하게 공기가 달랐습니다. 특히 2층 복도 우측 끝에 위치한 화장실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기 구역이었고 해가 지고 나면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뚝 끊기곤 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불침번 근무를 서던 어느 깊은 밤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저는 선임 근무자로서 후임과 함께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모두가 잠든 시각, 문득 평소 잘 올라가지 않던 2층의 상태가 궁금해져 묘한 이끌림에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것은 강렬한 물비린내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안 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연못이나 썩어가는 시신을 씻어낸 물에서나 날 법한 악취가 복도를 잠식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스으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 혹은 젖은 천이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의 근원은 생활관 맞은편에 위치한 2층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을 켰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멸하더니 화장실 내부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제가 세면대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불이 꺼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속에 화장실의 첫 번째 사로문이 아주 천천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피가 마치 잉크를 쏟은 것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을 감았다 뜨자 제 침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음에도 입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물취가 감돌고 있었고 며칠 뒤 부대에 나사 하나 빠진 듯 멍한 표정의 신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늘 허공만을 응시하며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가 당직을 서던 어느 날 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직 병장님, 일생활관에 신병이 이상합니다. 라는 외침에 달려간 생활관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병이 야삽을 들고 자고 있는 동기들의 머리맡에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고 우리는 겨우 녀석을 제압해 야삽을 빼앗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신병은 화장실에 누가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나오라고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그럽니다. 라며 제가 꿈에서 본 그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그 신병은 교육대로 보내졌는데 훗날 그는 불도 켜지 않은 2층 화장실 첫 번째 칸에 걸어 잠그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옮긴 8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열쇠 꾸러미 소리와 전투복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공유 가위를 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욕설을 내뱉거나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우리 주변을 원형으로 돌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민물 비린내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활관 동기 8명 중 4명이 똑같은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두가 열쇠 소리, 발소리, 그리고 지독한 물취까지 동일하게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을 앞둔 노병 간부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가
화장실로 쓰던 공간이 원래 샤워장이었으며 과거 그곳에서 한 병사가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물에 젖어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부대는 사건을 덮기 위해 샤워장을 화장실로 개조했지만 그는 떠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화려한 도심의 넌사인과 소음 속에 숨어 지내면 그들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지만 혼자 남겨진 방에서 천장의 미세한 틈을 볼 때면 어김없이 그 기괴한 형체들이 기억의 틈새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결국 무당이신 큰 고모님께 전화를 걸자 고모님은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너 또 보았구나. 이번에는 그들이 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고모님은 귀신이 개와 같아서 자신을 무서워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주차장에서 그 여자를 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옥천 국도변 바위 위의 여자가 주차장에 그 존재와 동일한 원념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동굴이 누군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었거나 도움을 청하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옥천 친구의 차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졌으나 옥천 국도 진입부터 뒷유리에 손바닥 자국이 가득했던 그 3시간의 기록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기록조차 외면한 그날의 공포는 착각이 아닌 세상의 얇은 껍질 너머에 존재하는 시면의 편린이었으며 고모님은 그들이 앞으로도 제 침대 밑이나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릴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등 뒤 어두운 구석이나 반쯤 열린 옷장 문 사이에서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쪽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개를 돌려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당신도 저처럼 그들의 끈에 묶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지금도 당신이 자신을 인지하기만을 기다리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